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제피와 아마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경쟁이 없었던 회사는 없었다라는 주제고요. 최근 방송에서 SCHD와 제피에 비교해서 배당 성장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는 SCHD와 그리고 제피 월복리 8% 배당 제피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SCHD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강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피는 최근에 메타와 아마존 그리고 애플 등등 기술주에 대한 편입을 대거 늘리면서 특히 제피에 대한 아마존의 편입 비율을 무려 4위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거대 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거센 공세를 받으면서 위기에 몰렸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테무의 공습 때문에 창립 이래 한 번도 배당을 주지 않던 아마존은 역습을 준비했는데요. 24년과 25년에 사상 첫 배당과 함께 배당 성향이 무려 12%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반사적으로 아마존 주주들한테는 오히려 좋아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매그니피센트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첫 배당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나 오르면서 대박이 나기도 했었죠. 아마존 주주들은 테무보다도 주가 상승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배당이 아니더라도 그 숫자에 대한 위험을 세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되어서 미국 내 시가총액을 6위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3년 한 해 동안 매출이 연간으로 5,7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60조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구독료만 연간으로 3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조까지 늘린 상황인데, 참고로 이 매출 760조는 23년에 삼성전자가 올린 250조에 비해서 3배나 큰 그런 규모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이용료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사세를 키워온 회사인데요. 프라임 멤버십의 연간 멤버십 가격이 2005년만 해도 79달러였습니다. 하지만 14년도에 들어서는 99달러, 그리고 18년도에는 119달러, 그리고 22년에는 139달러까지 꾸준히 올리면서 매출도 덩달아서 올리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특히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는 가입자들한테 이 모든 상품에 대한 무료 배송 서비스, 그리고 영상,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멤버십 전용 상품,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유료 구독자 멤버십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마존 역시 구독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서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프라임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억 명까지 돌파하면서 덩달아 매출 기여도 올라가면서 구독자 기반의 선구자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매출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2014년도에 1,4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2배 매출인 2,8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AI 기반의 맞춤 서비스를 특화시키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무려 매출 기준으로 5,70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마침내 미국 내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주당 순이의 경우에는 14년까지는 적자였어요. 역성장 우려를 겪기도 했었던 그 위기를 뒤로하고 마침내 한 주당 2.21달러나 주는 수익을 내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이제 ETF, 제피에 들어가는 거 빼고도 대표적인 실적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연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실제 22년과 23년도에는 5천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보이는데, 이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24년 매출 전망은 15% 정도 상승한 6,400억 달러, 그리고 25년도에는 7,160억 달러까지 성장하면서 매출을 통한 외형 성장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한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대표적인 전자상거래와 AI 테마에도 포함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0.7달러였었는데요. 23년에는 2.83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면은 5.36까지 주당 순이익이 성장한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증권사에서 간이 형식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에 따르면 주가는 주당 순이익과 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말에 EPS와 그리고 종가를 기준으로 퍼를 구해보면 약 53배 정도 나오는데요. 퍼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봤을 때 25년까지 주당 순이익을 5.36으로 퍼 53배를 곱하게 되면 약 280불까지 이론적으로 목표가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주당 순이익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을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매 분기마다 1불, 2불, 4불, 그리고 4.5불까지 두 배씩 늘어나는 EPS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더 이상 말은 아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아마존은 1964년생 제프 베조스에 의해서 설립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88년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다가 통계적 차익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교수 데이비드에 의해서 설립된 헤지펀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터넷 사업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카다브라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개월 만에 아마존으로 회사를 이름을 바꾸면서 그 위대한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마존의 최초 회사는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의 벨뷰에 위치한 한 살림 가게의 지상층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창고의 아마존은 드디어 95년 7월 16일에 첫 사이트를 통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야후의 추천 페이지에 올라가면서 대박의 서막을 올렸는데요. 책 판매를 시작으로 아마존은 점차 성장해 나갔으면서, 그리고 현재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게이밍, 의류, 컴퓨터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는, 근데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창 성장하던 아마존한테 1995년 말에 드디어 벤처 기업들로부터 98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96년 봄에는 80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가치를 6천만 달러로 평가받은 이 회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이때 회원수가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97년 5월 15일 IPO를 통해서 주당 18달러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아마존 시대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아마존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이겨내면서 온라인 시장의 붐에 따라서 승승장구했는데요. 급성장을 맞이한 이후에 두 번의 최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성장 이후에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시기에 S&P 지수는 무려 6% 하락했던 2022년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테무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두 번째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은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대표적인 알리 이후에 쿠팡과 테무 등 이커머스의 공룡들, 특히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C커머스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공세를 받으면서 중국과 한국에 이어서 미국의 아마존까지 침투를 하면서 아마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테무는 22년 9월에 마켓에 출시된 이후에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표인데요. 9월 22일 최초 0.44 밀리언이던 다운로드 숫자가 무려 47밀리언이라는 단일 최고 자체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연간으로 무려 3억 3,7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월간 활성자 수를 보면 아직도 아마존이 월등히 우세하긴 한데 테무의 성장세가 아주 가팔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4년 1월 기준으로 아마존은 약 7천만 건에 가까운 월간 활성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테무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약 5천만 건에 가까운 월간 활성자 수를 보이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가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아마존은 그러거나 말거나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67%나 오르면서 테무건 알리건 쿠팡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5%나 올랐죠. 테무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테무의 한계인 저가형 상품 위주의 현재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중국 기업이다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아마존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약간은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예를 들면 월마트도 10년 전에 이 혁신을 바탕으로 쇼핑 앱을 출시하면서 아마존과의 대격돌을 예고하면서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마존의 점유율은 40%인데 월마트의 점유율은 6%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많은 사업 분야에서 도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마존은 30년 역사에 걸맞듯 15년 이후에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물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부터는 4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자체적으로 완벽한 배송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엔드투엔드로 불리는 이 배송 시스템은 아마존이 이 배송에 얼마나 진심이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다만 테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물류 배송 시스템이 거의 전적으로 제3자 물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존의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로열티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명한 일화도 하나 있는데 테무는 저가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출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맥도날드 예가 있습니다. 커피잔의 경고 문구가 너무 뜨겁다라고 했는데 그 뜨겁다라는 것을 작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은 그 손님과의 소송 끝에 합의금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지급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사실상 이 배상물에 관한 책임이 없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계로 다가올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제피도 좋고 아마존도 좋다라는 내용인데 30년간의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연간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도 사실 본인 창업자 이외에도 뱅가드 그리고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우량회사들의 지분이 매우 큰 상황이고 실제 골드만삭스가 이 자료를 낸 게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메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4년도에 최초로 배당금을 주는 유일한 메가캡 회사가 아닐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보셨던 메타의 배당 이후에 아마존과 알파벳, 구글도 배당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피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피는 134개의 기업에 대해서 2% 이내의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ETF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CHD와 가장 크게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 기술주들인데요.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SCHD의 기술주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약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의 월복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 4%의 연복리랑 비교를 해보면 투자 금액으로 바로 1,000만 원만 되더라도 7년마다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면서 1억이면은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배당을 확정할 수도 없고 주가의 변동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이 배당으로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숫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존은 제피 투자로도 좋고요. 개별주로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위기를 잘 겪어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이 없었던 회사는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과 포트폴리오가 고민이신 분들은 VIP 멤버십 통해서 커뮤니티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